사실 가장 좀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그 돌아가신 여성분하고 함께 차에 있던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부산 엄궁동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을 맡았고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 해서 많이들 회자가 된 사건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예. 이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여자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 사건이 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으로도 명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한 여성이 살해됐을 때 직장 동료랑 같이 있었거든요.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 남성분은 그 낙동강 범죄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괴한 2명이 차를 습격을 해서 한 여성을 강간 살해했다.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 이후에 경찰이 범인을 못 잡습니다. 특정도 못하고 현장에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약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찮게 한 장동익 씨하고 최인철 씨라는 분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은 최인철 씨가 살짝 그 당시 안 좋은 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실수를 했었는데 경찰을 사칭해서 주차 단속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체포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경찰이 고문으로 2분을 살인범으로 만들고 그 당시 2심 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심에서부터 문재인 변호사가 맡아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역시 2심, 3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그래서 2사람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네네. 200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출소한 상황인데요. 2사람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그러다가 이제 재심이 청구가 됐잖아요. 재심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죠? 네, 작년 5월에 재심 청구서가 접수가 됐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시도 안 했습니까? 예, 개시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이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징역 20년형을 산 이 장동익과 최인철이라는 사람은 좀 억울하게 잡혀갔다. 이런 게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볼 때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여집니까? 일단은 10번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진술조서들을 보면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지금 이제 결국은 자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결국에는 자백을 했다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때가 이제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아주 야심한 시간이에요. 12시에서 새벽 이제 한 2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아주 새카만 데서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남녀가 있으니까 이제 강도 2명이 그들을 이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사건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범이었던 장동익 씨의 시력이 문제였어요. 이분은 시신경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야심한 시간에는 도대체가 앞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와 같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결국은 살인 혐의를 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재심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도 지금 와가지고 조서들을 뒤져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진술 내용이 현저히 번복돼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함께 있었던 남성이 1차 진술에서는 이 2 남자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살인 청부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2차, 3차, 4차 뒤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에는 이제 살인 청부업자다 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경찰관이다.
라고 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가면 단속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 수거된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번복이 됐는지 일단 다 찾아낸 다음에 예컨대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 나머지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그, 피의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전부 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도 그 저시력으로 군 면제받은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이걸로 이제 변호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경찰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올가 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이 두 사람이 범인이 된 과정도 보니까는 좀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최인철 씨라는 분이 그 을숙도라는 그 섬에서 그 주차 단속을 했었습니다. 경찰 사칭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그 피해자가 했는데, 이 두 사람한테 그냥 경찰이 그냥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물고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존했던 그 남성분이 이 사람들 외모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특정을 못 합니다. 특정을 못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이 그냥 그 최인철, 장동희 씨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또 황당한 게 자신들이 범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장동익이라는 분이 눈이 안 보이는 줄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경찰들은. 눈이 안 그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살인범을 만들고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돼요. 경찰이. 장동익 씨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검사가 확인을 합니다. 검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최인철 씨를 끌고 오면서 집안에 고위 공무원이나 힘 좀 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는데 경찰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니네 혹시 집안에 높은 사람이나 힘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이제 누명을 안 씌웠겠죠. 제 예측으로는 그 누명을 씌우기 딱 좋은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이게 또 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다른 경찰서 경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아무 신고도 없는 사건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차량 강도 당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다른 경찰서 소속 형사가. 아주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과거 이런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죠. 지금 보면 이 사건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피해자 용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고문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시나리오 쓴 대로 받아쓰기를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 후에 받아쓰기를 시켰는데 용의자나 피의자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중에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고문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백만 해라. 그럼 집에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지금 삼례 사건이나 그 이외에도 이제 재심 사건들 몇 건 있는 그런 사건들에서 그 대부분 자백을 하는 피의자들이 사실은 아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아를 가진 이런 성인들이 아니에요. 소년범이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거나 지금 이 경우에도 이제 장동희 씨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고문을 하거나 회유를 해가지고 일종의 판단의 미스를 유발하는 거죠. 정말 자백만 하면 집에 보내주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허위 자백을 받은 이 과정도 물론 문제이지만 사실은 억울한 목숨을 잃은 여성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성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정말 주 책임이 있는 자는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검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초등 단계에서 지금 이 장동익과 지금 이 최인철이 범인이 맞다라고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이 이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둘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지 도대체 그 동기는 무엇 때문인지 그거를 밝히는 게 오히려 지금 이 재심 사건을 좀 더 명백하게 뭐 잘잘못을 가리는데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사실 보입니다. 물론 공소시효 다 지나가지고 범인을 잡는다 그래도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재심 사건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귀결이 되려면 결국은 초등 단계에서 이 둘을 범인으로 몰아붙인 사람의 동기를 해석하는 것이 해명하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네. 결국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두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면 진범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범이 따로 있죠. 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거는 진범이 나와도 못 밝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없는 처벌을 거죠. 못 하는 네, 거예요. 네. 재수사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좀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돌아가신 여성분하고 함께 차에 있던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분이 차에서 자기만 혼자 탈출해 나왔는데 신고를 안 합니다. 경찰에다가. 몇 시간 있다가 숨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물에 다 젖어 있으니까 남자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 지금 낙동강에서 여성분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을 안 하고 저 추워요. 따뜻한 곳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경찰에서 한참 동안 신고 안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야 그것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의사가 진술을 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망했다면서요? 이분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었는데요. 근데 술을 좀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그 당뇨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범이든 아니든가는 떠나서 진실을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 누명 썼던 장동기 최인실 씨 가족이 이분을 생존에 있을 몇 번을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좀 만나서 진실을 말해달라. 그렇게 몇 번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 그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사망 상태를 보면 범인은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그때 잡혔던 두 사람은 둘 다 오른손잡이라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은 작가님도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옛날에 많이 때렸잖아요.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많이 때리면 보통 몽둥이를 때리면 몽둥이가 부러집니다. 예. 강목으로 사람 허벅지 같은 데 뛰면 허벅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목이 먼저 부러집니다. 근데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냐면은 이 여성분이 두개골이 완전히 파괴가 돼 있었는데 뼈가 드러났었는데 강목으로 때린 걸로 조작을 해놨어요 경찰이.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 머리로 머리를 때리면 강목이 부러지지 이러면 어떻게 두개골이 부셔지냐 그러면서 막 두 사람을 추궁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기네가 죽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엉터리로 조작을 해놓고서는 그리고 그 당시 사건 벌어졌을 때 큰 돌이 있었어요. 피에 묻은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은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막말로 수사가. 그러면 이렇게 경찰이 휘두른 흉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 이것도 틀렸어요. 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이거는 좀 걸러지지 않을까요? 걸러졌어야만 하는데 희망사항은 뭐 당시로서는 자백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초등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를 못하면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해서 뭐 진실을 밝히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결국 이 자술서만으로 결국은 범인을 검거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술서만으로. 네. 박준영 변호사가 결국은 재심 전문 변호사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죠? 이 사건은 맨 처음에 일요신문 쪽에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 기자가 이제 이분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사건이어가지고 기자가 한눈에 봐도 황당한 사건이어가지고 이거는 보도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 갖다 주죠 사건을. 근데 박준영 변호사도 그 당시에 바빠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별 사건 아닌가 보자 하고 봤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큰 사건이어가지고 두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썼고 그 무기징역으로 20년 넘게
복역을 했던 사건이고 게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죠. 문재인 변호사가 했던 사건이어서 좀 부담과 책임감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예. 그 당시. 예, 그러면 결국은 억울한 옥살이 20년 했잖아요, 네.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가정도 완전히 무너졌겠네요. 네, 특히 장동익 씨 사연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장동익 씨가 시력이 안 보였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딸아이가 첫돌지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바로 뭐 누명 쓰고 무기수가 됐으니까 20여 년 복역하고 나오니까 이 딸이 20살 성년이 돼 있는 거죠. 20살 훨씬 더 지나서. 그래서 유년을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건넨 말이 자발적으로 말 건 말이 아버지 저 시집가도 돼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결혼할 남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딸하고 함께 가정생활도 못 해보고 바로 시집을 좀 보내게 됐고 그리고 또 아내분은 또 아주 오래전에 재가를 했고 그래서 재가를 한 이후에 이분이 그 뭐 과거 부인이 잘 있나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그 부인은 깜짝 놀란 거죠. 당신 이렇게 세상을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재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좀 많이 울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됐고 뭐 최인철 씨 같은 경우도 자녀가 2분 있었는데 아들 딸이 전부 다 유년을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느 순간에는 아들 딸하고 굉장히 어색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함께 살지가 않았으니까. 자, 우리 경찰, 검찰 또 법원 과거에 문제된 수사, 문제된 판결, 문제된 기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권력에 의한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건데. 글쎄, 뭐, 사과를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차피 내가 수사한 게 아니고, 내가 재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상대로 사과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단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재심 사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사실 그와 같은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건건이 하나씩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외국 같으면 이제 이노센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표준 절차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영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습니다. 체포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경찰이 고문으로 2분을 살인범으로 만들고 그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심에서부터 문재인 변호사가 맡아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역시 2심, 3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네네. 200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출소한 상황인데요. 예. 두 사람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재심이 청구가 됐잖아요. 재심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죠. 네, 작년 5월에 재심 청구서가 접수가 됐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시도 안 했습니까? 예, 개시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이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징역 20년형을 산 이 장동익과 최인철이라는 사람은 좀 억울하게 잡혀갔다. 이런 게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네. 네, 교수님 볼 때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여집니까? 일단은 10번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진술조서들을 보면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지금 이제 결국은 자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결국에는 자백을 했다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때가 이제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아주 야심한 시간이에요. 예. 12시에서 새벽 이제 한 2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아주 새카만 데서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남녀가 있으니까 이제 강도 2명이 그들을 이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사건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범이었던 장동익 씨의 시력이 문제였어요. 예. 이분은 시신경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야심한 시간에는 도대체가 앞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그와 같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결국은 살인 혐의를 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재심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뭐 주변에 이제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도 지금 와가지고 조서들을 뒤져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진술 내용이 현저히 번복돼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함께 있었던 남성이 1차 진술에서는 이 두 남자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살인 청부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뭐 2차, 3차, 4차 뒤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살인 청부업자다 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경찰관이다. 라고 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가면 단속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 수거된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번복이 됐는지 일단 다 찾아낸 다음에 예컨대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 나머지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전부 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도 저시력으로 군 면제받은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이걸로 이제 변호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경찰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올가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이 두 사람이 범인이 된 과정도 보니까는 좀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최인철 씨라는 분이 을숙도라는 섬에서 주차 단속을 했었습니다. 경찰 사칭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피해자가 했는데, 이 두 사람한테 그냥 경찰이 그냥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물고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존했던 그 남성분이 이 사람들 외모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특정을 못 합니다. 특정을 못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이 그냥 최인철, 장동희 씨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또 황당한 게 자신들이 범인으로 만들었는데 장동익이라는 분이 눈이 안 보이는 줄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경찰들은. 눈이 안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살인범을 만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돼요. 경찰이. 장동익 씨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검사가 확인을 합니다. 검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최인철 씨를 끌고 오면서 집안에 고위 공무원이나 힘 좀 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는데 경찰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니네 혹시 집안에 높은 사람이나 힘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이제 누명을 안 씌웠겠죠. 제 예측으로는 그 누명을 씌우기 딱 좋은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이게 또 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다른 경찰서 경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아무 신고도 없는 사건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차량 강도 당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다른 경찰서 소속 형사가. 아주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과거 이런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죠. 지금 보면 이 사건도 사실 가장 좀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돌아가신 여성분하고 함께 차에 있던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부산 엄궁동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을 맡았고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 해서 많이들 회자가 된 사건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예. 이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여자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 사건이
낙동강 2인조 살인 사건으로도 명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한 여성이 살해됐을 때 직장 동료랑 같이 있었거든요.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 남성분은 그 낙동강 범죄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괴한 2명이 차를 습격을 해서 한 여성을 강간 살해했다.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 이후에 경찰이 범인을 못 잡습니다. 특정도 예. 못하고 현장에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약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찮게 한 장동익 씨하고 최인철 씨라는 분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은 최인철 씨가 살짝 그 당시 안 좋은 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실수를 했었는데 경찰을 사칭해서 주차 단속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분들이